자, 소담입니다. 확실히 감기가 좀 떨어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말하다가. 근데 방금 화장실 갔을 때 들었는데 네.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는 그냥 사람 죽는 기침 소리가 나던데. 못 들은 척해.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 아, 다 꺼냈다가 넣는 것 같아. 거의 그런 소리가 나요. 내장이 나왔다 들어가는 소리가 나. 오늘은 한 10도까지밖에 안 나왔어. 후첩첩첩. 깨끗이 씻어서 다시 집어넣는 거야.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자, 어쨌든 오늘 소담의 주제가 뭔지 못 봤어요. 저 화장실. 소담 주제가 내란과 정쟁 맞습니까? 예, 내란과 정쟁이고요. 예. 사실 오늘 이야기는 11워하고 미디어 정거장은 곧바로 연결되는 거라서 예. 뭐 중간에 아무 데서나 그냥 딱 그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내란, 내전 그리고 그것의 정쟁화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정쟁이란 말 우리가 한번 예전에 썼었잖아요. 네. 예, 그때는 약간 다른 의미로 썼었죠. 네. 예.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모든 게 여야 간의 다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네. 그러면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 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까 정쟁이 나쁜 거냐 이 얘기였잖아요. 예. 정쟁이라는 건 원래 정치는 정치적으로 다투는 건데 그거를 나쁜 정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제 이거였었는데 네. 지금은 같은 정쟁이란 말도 나쁜 의미로 쓰는 정쟁. 다시 말하면 정쟁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걸 정쟁이라고 부르는 것.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정쟁은 그 자체로 원래 정치의 기능이다. 네. 이 얘기가 지난번에 얘기였다면 맞아요. 오늘은 왜 정쟁이 아닌데 자꾸 정쟁이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최근에 언론이 이런 식으로 너무 보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법률적 판단 범위에서 위헌을 중심으로 가고 내란죄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절차인데 네. 그리고 심지어는 헌법재판관 쪽에서 그런 언지를 먼저 줬어요. 그렇죠.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심지어 정영식 재판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쟁점을 정리해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냐? 야당은 합법적인 절차라 그러고 여당은 저거는 재결해야 권한 된다고. 남용이다. 잘못된 위법적인 그래서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고 네. 여당은 주장한데 네. 야당은 아니라고 한다. 네. 이렇게 여야 대결로 붙여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기사를 습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치 그러면은 이 탄핵 절차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이거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더 중요한 건 네. 이게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쟁점화돼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정치적 문제도 아니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네. 문제가 있다고 치면은 법리에 대한 해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굳이 말하면 그냥 사법부 가서 따지면 돼. 그렇죠. 네.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왜 자꾸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얘기 안 하고 자꾸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냐고. 네. 그냥 법정 들어가서 따지면 된다니까. 그렇게 법리적으로 자신 있으면 판사 앞에 얘기하세요. 헌법재판관 앞에서 얘기하시면 된다고. 이거는 판사가 따질 문제지 국회에서 여야가 당연하죠. 할 일이 아니네. 네. 다 법리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 무슨 공수처한테 그게 없다는 둥 네네네. 뭐. 그걸 왜 정치인들이 따지고 있냐고. 그냥 법조인들끼리 따지면 되잖아. 굳이 만약에 따져야 된다면 가서 이기세요. 따져가지고. 사실 근데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적인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까지 네. 해주고 아무 문제 헌재 없다. 같은 경우에는 헌재 같은 경우 아예 헌법재판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2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만 좀 얘기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8년 전에 누구보다 열심히 설명했던 사람이 누구? 권성동.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정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예. 그게 뭐 정치의 특징이지. 예. 그러니까 정치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어떤 뭔가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아야 될 게 있고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끝내야 될 게 있어. 대부분의 사법부에 연관된 것들은 그런 것들이야. 네. 사법부에 연관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네. 존중합니다. 유감입니다.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그거야. 네. 그러니까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러이러한 판결들이 됐어야 되는데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얘기뿐이 뭘 할 게 있냐고. 조국 대표가 정확하게 이 얘기하고 네. 받아들였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거나 법적인 과정들, 쟁점들이 이제 벌어질 때 충분히 사회적 논쟁이 필요한 건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재판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려진 사법적 결론은 결국 2번, 3번에 걸쳐서 이를테면 3심제에 의해서 점검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종이야.
어쩔 수 없어. 그거 가지고 정말로 문제가 되면 혁명이 일으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렇지.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죠.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 윤석열이 원래 하고 싶었던 걸 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지. 네. 이게 다 싫으면. 예. 그러니까 사법 질서를 부정해서 혁명을 일으킬 거 아니면 한두 마디 하고 끝내라고. 네, 그건 정치적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야. 그냥 다 법리적인 사안이지. 근데 지금 국힘이 하는 얘기 중에 한 90%는 이 법리에 대한 얘기. 맞아, 네. 다 그래요. 법리에 대한 해석이 우린 다르다. 예. 우린 다르거든. 막 이러면은 막 어른들이 받아쓰고. 그러니까 그걸 또 여야 입장으로 보도를 해보니까 뭐 여당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그러고 야당은 있다 그런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마치 그냥 보기에는 결정이 안 난 건데 공수처가 그냥 달리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교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애초에 여야가 이거를 정치권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그치? 판사한테 가서 말하는 그래 거지. 판사한테 가서 따져야지 그러면. 아니 그렇게 예전에 뭐 이재명 대표나라든가 이런 거 문제 있었을 때 보면은 빨리 재판정 가가지고 빨리 저기 구속받든 아니면은 판사의 판단을 받으라고 네. 딴소리 하지 말고 그 얘기 늘 하던 게 어디야? 국민의힘이 국민이죠. 사법부에 불복하는 거냐고 지금. 네. 맨날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또 검찰 수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검찰 수사와 이제 기소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쪽에서 했던 수많은 정치 플레이들에 대한 정치적 대응 정도잖아요. 네. 기껏 해봤자. 네. 나머지는 결국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건 뭐가 있나? 네. 네. 근데 지금 그냥 사법부한테 가서 판사 앞에서 얘기할 거, 헌법재판관 앞에 얘기할 거 계속 왜 국회 로텐더에서 하고 있냐고. 이거는 판사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 거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네만 떠들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자꾸 확성기 삼아가지고 목소리를 키워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꾸 몇 대 몇 뭐 이런 스포츠 중계처럼 해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무의식적으로 박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이 문제인 거예요. 언론이. 언론이 이거는 정치 뉴스로 보도를 하면 안 돼. 그렇지. 굳이 말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해토픽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세상에 어떻게 진기 이런 일이 연기 뭐 이런 거로 보도를 해야지. 야, 날씨 뒤에 붙여가지고 정당이 사법부한테 불만이 있대. 세상에 이런 일이. 야 김민전이 100골단 데리고 나왔대. 어머 세상은 요지경. 네. 이런 거 해야지. 네. 예. 근데 집권 여당이 미쳤어요. 이런 코너 하나 그렇지,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이제 집권 여당도 아니지만. 예. 근데 김민전이 한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써주면 어떡해. 아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한심하다. 이거 이건 정- 토픽이라고 정치 뉴스가 아니죠. 정치인들이 정치가 다뤄야 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마치 정치 영역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거나 착각하고 있어요. 예. 정치인이 말하면 다 정치 뉴스고, 예. 그다음에 국회 로텐더에서 멀어지면은 다 의미 있는 보도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기자회견하고. 음. 난 세상에 경호처장이 기자회견하는 건 난생 처음 봤습니다. 대국민 담화죠. 대국민 예, 담화. 대국민 담화 하는 거를 경호처장이 한다고 그걸? 아, 이게 진짜 차지철도 그런 짓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차지철은 오히려 눈에 안 띄려고 최선을 다했지. 대단해. 아 진짜.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박종준 처장은 대국민 담화는 왜 지가 대통령이야? 왜 그 심리는 뭐라고 보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자아비대,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아비대가 예. 전염병인 것 같아. 아 올라가는 거야. 박종준 경호처장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대통령 왕을 자기가 최후의 약간 무슨 수호 기사가 된 것처럼 그렇죠. 예. 자아비대가 와 있구나. 예. 근데 난 그 자아비대에 도움을 준 기사를 봤어 내가. 그 공수처가 그냥 돌아간 날 있지 않습니까? 레거시 언론 어딘지는 까먹었는데 윤 대통령 지켜낸 마지막 호위무사 박종준은 누구? 나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인물 탐구 기사 같은 게 나왔단 말이야. 예, 예. 아, 또 그 뽕을 맞았네 그럼 박종준. 그걸 보니까 막 뽕이 주입되는 거지 막. 예, 그거 가지고 또 휴먼 스토리 만드는 인간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건 거의 청부 기사거나 아니면 원래 언론 중에 보면은 요때 어떤 막 보여가지고 나중에 뭔가에 쓰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창준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비서실장 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인간들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게 언론 일반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그걸 얘기하는 그 과대망상의 자아비대증 환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받아주고. 예. 저는 그 미국의 FDA나 예. 아니면 WHO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대망상도 바이러스일 수 있다. 나도 무슨 말씀하시라 했어. 저는 팬데믹 이게 엔데믹 아직은 엔데믹인데 이거 네. 팬데믹 될 수 있습니다. 자아망상 비대증 환자들이 대한민국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 지금. 옆에 있으면 그 감염돼. 이거 호흡기 감염일 수도 있어. 아씨 마스크하고 다녀. 접촉이 아니라 저는 호흡기 감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첫 번째 증상은 뭡니까?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된 걸로 느껴지고 막. 그렇지. 예. 어깨가 막 뽕이 올라가고. 예.
한동훈 장관이 이거였나? 그리고 제일 제가 유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건 네. 술잔 돌리기로 전염됐을 가능성이 이게 유력하네. 네. 체액에 의한 감염. 예. 이게 그러니까 유력하네. 간염 쪽하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예, 호흡기 쪽보다는. 그러네. 경호처장이 얼마나 같이 많이 마셨겠어. 그러고 보면 참 그 부부 사이에서 창궐한 병 아닙니까 이게? 창궐. 한쪽은 내가 대통령인 줄 알고, 예. 한쪽은 내가 전두환인 줄 알았잖아. 예. 미치겠다. 근데 그 병이 이제 마치 그 코로나가 박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옮겨지듯이, 인수 공통. 네, 인수공통으로. 그래서 술. 예. 물이잖아. 그렇지. 야, 이 말 되는데? 예, 그러네. 이게 말이 된다. 예, 말이 돼요. 교수님이 여기 넘어온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온다고. 그러니까 1차 변형이 이제 인수공통에서 일어난 거야. 예. 그러다가 술자를 통해서 번져. 그렇지. 근데 이게 원래는 보통은 그 감염병 중에 수인성이 있고 공기성으로 맞아요. 있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수인성에서 원래 시작된 건데, 네. 그러니까 변형됐어. 체액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시작된. 그런데 이게 변형이 돼서 네. 알코올성으로 바뀐 거야. 그럼 여기선 내가 제일 위험하네. 위험하지. 어쩐지. 그래서 알코올성 전염병. 이거 학계에 보고돼야 돼. 그럼 난 별로 싫어. 일단 감염이 되면 잠이 쏟아집니다.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잠을 자죠. 아무튼 예.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박종준 처장이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게 너무 놀라워서 저희가 이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교수님 말씀대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단 그 뒤에 평가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바다는 써줄 거다. 네. 그러니까 하는 박종준 얘기를. 처장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언론에 영향이 좀 있다는 거네. 있지, 바다 있죠. 써주고. 네, 있죠. 한덕수 사례라든가 이런 거로 이제 나오잖아요. 네. 한덕수 같은 경우 그런 짓 하니까 이제 한번 해주는, 빨아주는 이런 식의 기사들 나오고 휴먼 스토리화 시켜주는 거 나오거든요. 휴먼 스토리 진짜 꼴보기 싫던데. 조선일보가 진짜 열심히 해줬죠 한덕수 띄우기는. 네. 지금 조선일보는 또 이 재경부 라인 타고 있어요 지금. 네. 최상목도 열심히. 또. 최상목 겁나 띄워주고 있어요. 그 우리 미디어 기상대에서도 얘기했던 그 한국일보 그 기사 중에 한독수가 그렇게 해서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뭐 이래가지고 칼럼 같지도 않은 칼럼 나오고. 왜 그래? 멀쩡한 기사도 많거든요. 이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거야 이게 뭐야? 무슨 다양성이야? 근데 그런 거는 그 일종의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럼 기자 개별 기자 단위로 약간 그런 예. 네트워크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들과의 친분 그리고 그들을 띄워주고 뭐 이러는 어떤 그 구조 속에서 나도 언젠가는 저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 헛된 희망인데 그 기자도 그러면 감염된 것 같은데요? 네? 자아비대 지금 똑같이 감염. 아니 뭐 그거 저기 뭐야 글 청부업자 나부랭이가 어떻게 거기 올라갑니까? 한번 잘 조사해 보면 지난번에 계란말이 했을 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란 수인성인가? 아니지. 윤석열이 계란말이 할 때 이거 막는 거 안 하고 했잖아. 그러니까 술잔 돌렸겠지. 네. 거기서 돌렸겠다. 네. 민간에 퍼지기 시작했네. 큰일 났네. 아휴. 이건 뭐 이거 격리도 소용없고요. 이거 다 소각해야 돼요. 소각해야 됩니다. 아까 어떤 한 분이 댓글로 물어보셨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사실 이거를 물어봐 드릴까 하다가 하도 언론이 많이 쓰는 거라서 자꾸 이재명 대표를 중국의 굴종적인 사람으로 엮는 이유가 뭐냐? 그 계기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 왜냐면은 지금 저 극우 내란 집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막 뭐 탄핵을 뭐 중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거나. 네, 그것도 김민전이 얘기한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서 그거는 언급의 가치가 없는데 실제로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지금도 친중국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극우 집회 보면은 신의 한수나 뭐 이런 데서요. 극우 집회 나온 사람들한테 경강봉을 팔아요. 2,500원에 띄워서 5,000원에 판대요. 괜찮은데? 괜찮다고 생각되지? 거기다가 무슨 이상한 상장 같은 거 팔잖아요. 상장은 임명장도 팔고 상장도 팝니다. 그거 제가 봤을 때 100% 중국산이거든요. 그 얘기를 아니 중국산 물건을 띄어다가 파는 놈들이 누구한테 친중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프레임이 되게 극우 유튜브 유니버스에 있어. 맞아 있어요. 그 예전에 그 대통령이 그 여러분의 활약은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뭐 거기서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눴을 거예요. 반민주주의 세력하고 주권 찬탈 세력. 맞아요. 이 두 개로 나눴는데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인데 주권 찬탈 세력은 외부의 중국인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네.
그리고 반민주 세력은 민주당을 말하는 거고. 왜냐하면 내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거기에 선두인 거지. 이유는 없어. 내부의 그런 유니버스는 확실히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기성 언론까지 그렇게 쓰면 뭔가 계기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계기가 뭐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낸 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싱하이밍 대사랑 한번 대화할 때 예. 조선일보는 지금도 그걸 써요. 싱하이밍 대사 한번 만났을 때 뭐 싱하이밍 대사가 막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막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었다 이거예요. 나는 그게 왜 계기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솔직히 저는 자세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에 싱하이밍 대사가 그렇게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 내 기억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요런 사실은 계기가 안 되는 억지 사례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언론들이 쓰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프레임이라는 게 참 고약해가지고 일단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 사실 계기가 뭔지는 중요하지도 않아. 장재원 아들 있잖아, 노엘인가? 걔가 뭐 이상하게 부르잖아요. 뭐 리짜이밍이라고 불러, 뭐 자기 SNS에 올리고 막 이런 애들이 막 젊은 남성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좀 동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 희두 청년이 촛불 집회 갔는데 웬 아저씨가 옆에 와가지고 계속 물어보더래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막 한국사 퀴즈 내고 막 이랬대. 네. 뭐 저기 게이머인데 프로그래머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해킹 잘하는 줄 안다고. 김희전은 거기 집회 나와 있는 사람들 여기에 중국어 글자 있으니까 그거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중국인들이라고 하고. 저 요새 그 내란 집회에서 나오는 구호가 모든 게 다 웃기지만 지난주에 제가 저 시진핑 탄핵이 너무 웃기다 그랬죠. 최근에 또 본 현수막과 구호 중에 웃긴 거는 탄핵 찬성 이꼴 친중 반미, 탄핵 반대 이꼴 반중 친미. 그게 무슨 그러니까 자기들은 반중 친미가 좋다는 의미겠죠? 그렇지. 그렇죠. 또 그런 그러니까 미국 국기 들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구호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런 건 사실 물론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만 예. 이유나 근거나 합리성이 있다라고 전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웬만하면은 나름의 합리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근거라든가 뭔가 그 조금이라도 일만의 어떤 빌미를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계기를 애초에 네.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서 그러니까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사실 나도 중국 싫어요라든가 맞아. 나도 살짝 밤중이에요. 나는 친미예요.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일부러 몰아세우는 거거든. 그들 중에 다수는 뭔지도 모르고 몰아세우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 PD 수첩에서 화요일 날 했던 거였나? 거기에 보면은 그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사람을 인터뷰한 게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MBC니까 너 중국이지 가. MBC가 왜 근데 요새 왜 북한도 아니고 중국으로 됐을까? 진짜 모르겠어. 이러면서 가라 그래. 네. 그럼 네가 감이 어디서 오냐고.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래도 인터뷰는 했어요. 네. 그분이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진짜 처음 알았는데 대통령이 나름대로 힘들었을 것 같다, 외로웠을 것 같다. 네. 정말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때문이라고. 네. 반국가 세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멈췄어. 정지. 사고 정지. 그게 반국가 그거요. 사실은 잘 몰라요. 네. 하지만 유튜브에는 다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 왠지 우리 윤석열하고 정신세계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인지가 아니라 그냥 나의 두뇌는 유튜브한테 빌려준 거고 나는 그들에 의해서 촉발된 분노에 공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내 입에서 못 나와도 돼. 나는 왜 이미 올바른 게 뭔지 알거든. 구체적인 디테일은 틀려도 상관없고 그거는 그냥 굳이 내가 얘기해 줄 게 아니라 저기서 얘기해 주면 돼. 이 방식이거든요. 네. 너무 한심한데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신이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누군가하고 예를 들면 논쟁했는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 네. 왜 누가 싫어요? 라든가 왜 이 사람이 문제인 것 같으려면 띠릭 하고 생각 잘 안 날 때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있죠. 네. 네. 우리가 특정하게 쌓아놓은 구체적인 증거의 바탕을 둬가지고 이 사람이 싫고 좋고 뭐 얘가 찬성하고 반대하고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져 있어. 네.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유는 이제 누군가는 갖다 대주면 좋으니까 그 사람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말문 막히면 책 보세요. 네. 뭐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유튜브 보세요 이러잖아요. 어떤 집단이든 되게 좀 약간
꽉 막힌 도그마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집단들은 자기가 직접 그 근거를 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 될 사람들은 따로 있어. 예. 나는 이미 옳은 판단을 내린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되게 흔한 어떤 태도예요, 이게. 예. 근데 그 중에 뭐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야. 이게 중국이 근거가 아니라 중국은 이미 판단이 끝난 대상이야. 예. 중국은 나쁜 거거든. 예.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애들은 다 그래서 중국하고 연결돼 있어. 아, 그렇게 그냥 논리가 비약하는구나. 네. 그 논리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국하고 왜 굳이 연결시켰는가라고 하는 걸 궁금해하실 이유가 없어요. 싫어하는 두 존재를 연결시킨 거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게 몇백 번을 증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답이 되셨죠? 예, 정말 현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어차피 그들은 그거를 계기를 설명해주고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해줘 봐야 어차피 듣지도 않는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이재명 대표가 막 아까 그 대사 만난 일이라든가 뭐 뭔가라도 빌미가 잡힌 일을 했나?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게 없어도 어차피 답은 같아. 어차피 친중국이거든. 그렇죠. 싫은 거를 그냥 싫은 거랑 연결했을 뿐이다. 근데 네. 이것도 약간 이게 약간 알고리즘이 바뀌었어요. 초반에는요. 그러니까 대선 즈음에는 네. 친북이었어. 원래 북한이었지. 왜냐면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뭐 북한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엮인 게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윤석열이 자꾸 선제 타격 얘기해서 그거 비판하다 보니까.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아는 정말 그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하나한테 야 저기 뭐야 너 대통령 선거 누구 뽑을 거야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그 친구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나는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이라 리재명이 되면 안 돼. 갑자기 성을 바꿨네?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해볼래? 근데 부동산 사업이랑 이재명이 북한하고 아무 소용 없죠.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논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뭐 저런 전체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는 것 같은데 그 친구라는 놈 지금 망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이 지금 잘 되겠어요? 근데 이유가 없는 거죠. 역시.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냥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 애는 논리가 딱 거기까지만 간 거야. 이재명은 친북이다. 친북이니까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가 대통령 되면 내가 하는 사업이 안 좋다. 끝. 이거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핵심 아이콘이 그러니까 중국인 거예요. 중국이 모든 혐오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온상이고 그냥 단순히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성장했고 미국이랑도 비등비등하게 정도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한테 잡아먹힌다. 요거가 이제 굉장히 큰 공포를 이제 유발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북한한테 아무리 봐도 잡아먹힐 것 같지 않거든요. 이제 위협이 안 북한은 되거든. 공포의 대상에서 네. 벗어났구나. 그냥 핵무기 있을 뿐이지 종북 뭐 친북 가지고 한다고 해서 막 잡아먹힐 것 같진 않아. 근데 중국은 잡아먹힐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퍼지는 게 김민전이 동의하고 막 이런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를 이쪽으로 다 최대한 이주시키고 이민시켜가지고 몇 천만 명 정도 한국에 살게 하는 건 일도 아니다. 그렇게 티베트 먹혔고 모두 먹혔다. 홍콩도 그렇게 먹힌 거다. 네. 네. 이게 이제 지금 저들이 작동시키는 논리거든요. 네. 그거를 정말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이 다 뭐 하는 줄 아느냐. 걔네들이 간첩들이고 걔네들이 다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고 걔네들이 다 탄핵 찬성하고 있고 걔네들이 남아가지고 여기서 우리나라를 잡아먹는 그런 중국인들이 선두부대가 돼 있는 거다. 네. 좀 있으면 금방 이민 따라잡는다. 걔네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미지의 상대에 대한 무식한 공포잖아요. 그거는. 네. 근데 그게 은근히 먹히고 있어요. 그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서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그거는 우리 매년 나오는 인구 통계에서 외국인 비중만 봐도 바로 그냥 무너질. 하지만 걔들은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요. 당연히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지만 외국인 비중 자체가 우리나라는 되게 많지 않은 나라거든요. 물론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니 중국에서 굳이 우리나라까지 올 그럴 이유도 유학 말고는 딱히 이유도 없잖아요. 네. 아니 완전히 잘 못 사는 나라라면 그냥 죄송합니다. 잘 못 사는 나라를 표현해서 어쨌든 일하러 오거나 할 수 있겠지. 근데 중국은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이른바 중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하나는 두뇌 유출. 네. 미국 같은 데로. 예. 결국은 이제 더 좋은 땅을 찾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 네. 이거 아니면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비즈니스 기회가 남아 있는 곳. 네. 이거예요. 자본 투자를 해서 들어가거나, 네. 예. 아니면은 고급 두뇌가 빠져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극단이 돼 있어요. 이미 중국도 살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양극단이에요. 이게 저기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있는 분들처럼 저임금 노동을 하려고 한국 오지 않아. 안 그러지. 비즈니스 기회가 그렇게 강한 데도 아니야. 한국은 내수가 큰 데도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다고 고급 두뇌가 살만한 땅도 아니에요. 아니죠. 이른바 뭐 애플이 있어 뭐가 있어. 미국 가는 게 낫지.
그러면 그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데거든. 근데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예. 중요한 건 중국은 인구 많아? 인구 많으니까 이주할 거야? 이주 많으면 우리 한국 5천만은 금방 따라잡혀. 딱 이걸로 그냥 논리가 정리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애초에 합리성을 기대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예, 저들의 예. 주장에서 합리성을 기대하면 안 돼. 근데 섬뜩한 건 제 나이대 남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제 나이대의 연령에 사람들이 여기에 뇌를 의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섬뜩한 거죠. 그러니까. 왜 자기 머리로 생각을 안 하고 또래 집단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지금 제 나이대 40대 초중반, 40대 초중반 남자들은 거의 다 이쪽 진보 성향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왜 이러고 있냐는 거지. 아, 그거나 좀 물어볼 걸 그랬네. 그리고 내가 PD수 좀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얘기한 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막 이렇게 막 바라고 그러면서 너 중국처럼 되고 싶어? 중국처럼 되는 거야 또? 중국처럼. 중국처럼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그 논리가 이거야. 딱 이 상태로 두면 중국한테 먹혀서 네. 중국처럼 전체주의 국가, 아 그렇게 된다. 공산 전체 국가가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네. 그냥 정말 결단을 내려가지고 계엄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정리하려고 한 건데 너 거기에 반대하는 애들이잖아. 너 중국처럼 되고 싶은 거야 이 얘기거든요. 네. 이것도 그나마 알아들을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랍다 진짜. 아니 그 계엄이야말로 중국처럼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처럼 만들려고 잠시 중국처럼 되는 거야? 뭐야 그게? 뭐라 할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약간 할 말이 없어지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블랙 상태가 돼 버리잖아. 아 이 등신을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치의 언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정치의 언어가 아니죠. 예. 정치가 다루고 네. 끌어안고 목소리로 품어서 음. 특정한 그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입장으로 정치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만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네. 예. 이미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국회에서 당선됐다라고 하는 것 제외하고는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우리 헌정 질서 안에서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거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여러 번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극우 정당들이나 이 극단주의자들은 대부분 비주류에서 계속해서 머물다가 조금씩 이제 좀 먹고 들어와가지고 주류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주류가 대거 대거 극단주의로 바뀌었거든. 예.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언론이 이해가 가는 면도 좀 있어요. 기성기에 질서에 있던 애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기성질서는 어쨌든 국회의원 104명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 그래서 원래 하던 습관도 있고 네. 원래 관성. 그렇죠. 그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다뤄주던 때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지금 한남동 공관 데리고 있지, 경호처 500명 데리고 있지,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100 몇 개의 의원실을 가지고 있지, 예, 로텐도를 쓸 수 있지. 그러니까 그들이 기성 정치 세력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정치적인 언어로 받아들인 거야. 근데 이거는 되게 극히 예외적으로 주류 정치가 비주류 정치로 스스로 나가버린 게 거예요. 예. 진짜 신기하긴 하다. 정치가 아닌 케이스로 나가버린 거라고. 아 근데 세계 정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까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예. 이 되게 신기한데 아니 극우 세력이 어디든 있지.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당이 이렇게 극우 세력한테 적극적으로 먹히는 경우가 있나? 최근 프랑스나 독일 이 선진 유럽 국가들이 당황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완전 비주류의 어떤 구구 정당이 어느새 보니까 세력이 커져가지고 의석수 갖고 들어와 있는 이런 거를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반대 상황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혀버렸잖아.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기성 언론도 이제 계속 쇠락세에 놓여져 있는 건 맞지만 그들이 우리나라 기성 언론하고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극단주의적 목소리나 극우 정당들의 이야기는 어지간해서는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예, 지면에 접할 수가 없지.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유튜브 가지고 뭘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걔네들도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현실의 정치적인 힘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의회에 진출하기도 하고 일부 소수파로서 뭔가 국회의원이 되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다음에 총리로서 막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근데 그거는 선거 시기에 잠시 그런 식으로 뭔가 권력에 잠시 가까이 간 것처럼 나올 뿐이지 일상 정치 시기에서는 실제로 정치 담론으로 취급받지를 못해요. 아 그런 차이가 있구나. 네. 실제로는 사실 지금 세력이 많이 커진 유럽의 그 구구 정당들이 사실 우리나라 아직 구구 정당이랄 게 네. 국민의힘이 그 길로 가고 있어서 문제지만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세잖아요. 그렇죠. 유럽의 구구 정당들은. 예. 그런데 언론에서 그들을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하게 다뤄주지 않는군요. 그렇죠. 예, 토론의 한 파트너로서 그 방송에 나오는 일도 거의 없고요. 그거 나오면 엄청 욕 먹습니다.
그리고 이건 큰 대부분의 방송사나 이런 데는 극단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보도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이거 큰 차이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매부쇼 나가서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테러리스트한테 마이크를 쥐어주지 않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맞아. 그럼 굳이 말하면 우리는 국회 안에 있는 놈들이 갑자기 테러리스트가 된 거야. 당황하겠구나 그래서 네. 언론이. 그러니까 마이크가 계속 가 있는 거지. 근데 테러리스트한테 마이크를 쥐어주면 안 되는 게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일견 맞는 말을 할 때도 있거든. 당연하죠. 우리가 이렇게 테러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렇지. 말해주겠다. 이러면은 윤석열인데. 그러니까 여기 마이크를 주면 안 되지. 이건 대화 타협을 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진짜 그 이제 유럽 쪽의 언론이랑 큰 차이다. 우리나라 언론이 국민의힘 쪽을 중하게 보도 안 해준다는 걸로 비유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엄청 큰 차이네. 그렇지. 근데 우리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게 정쟁이라고 할 때 정치라고 하는 말이 그 정치라고 하는 건 저는 되게 넓게 얘기를 해야지 옳다라고 이제 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정치는 그걸 포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이 기본 원칙이 이래요. 그리고 이 정치라고 하는 걸 기존의 어떤 헌법 질서나 법률 질서 안에 무조건 가둬두는 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때로는 공화국을 바꿔야 되고 헌법도 바꿔야 되고 그런 거니까 기존의 법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입법이라고 하는 영역이라서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네. 기존의 질서에 안 맞는 기존의 질서.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에 안 맞는 기존의 질서를 뒤집는 건 결국 정치 역할이야. 예. 그래서 정치가 그런 에너지를 받아 안아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는 건 되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헌법 부정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정치 세력을 그들이 현실 정치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정치로 대접해주면 안 된다는 거지. 오늘의 교훈은 이거네. 그러니까 정쟁이라는 말도 그래서 원론적으로 쓸모가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정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되고 마이크를 줘서 안 되는 애들에게 마이크를 주고, 그러니까 거대한 공의 덩어리 아닙니까 이거? 네. 우리가 몰라야 되는 얘기거든 사실. 김민전이 백골단 애들 데리고 와서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가야 돼. 그렇지. 21세기에 무슨 미친 소리예요 이러고 아무도 안 가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예능팀 보내야 된다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세상에 이런 일이. 네. 그 진짜 맞아 근데. 21세기에 백골단이 있다. 뭐 이런 거 알지 이런 게. 김민전이 이렇게 뭐 백골단 데리고 들어간대. 그러면 야 저기 너 여당 이니까 가서 취재해 이게 아니라 네. 그래? 그러면 우리 예능팀에 작가 하나 보내야겠다. 막내 작가 이래야 하나 된다고. 네. 내가 볼 때는 SNL 팀이 되게 재밌게 취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얼마나 좋은 거리야 또. 근데 이거를 막 그 기존 언론들이 막 가가지고 의견처럼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김민전이 이런 미친 짓거리 하는 거죠. 이제는 진짜 마이크를 안 줄 때가 됐어요. 근데. 진짜 거의 뭐 비유적 표현이지만 사실상 헌정 질서를 부정하면 테러리스트 아니에요. 이거는 네. 민주공화정의 적입니다. 적. 네. 그러니까 이걸 적하고는- 정치라는 말로 포함해서 그걸 정치적 쟁점화 시켰다라는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정쟁화하지 마라. 정쟁 사안이 아닌데 왜 정쟁화냐? 이것도 너무 점잖은 표현인 거예요. 네. 개소리에 마이크 주지 마라. 아주 극단적으로 하자면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테러리스트한테 마이크를 주지 마라. 거의 이 정도로 우리가 비판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아까 제가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요즘에 자꾸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기사를 계속 보내주시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세요. 근데 뭐 원희룡 등 국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매일 윤석열 관저로 모인대. 원희룡은 거기가 있어 지금. 예전에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국힘의원들 거기 다 서명했잖아요. 네. 경찰은 그대로 다 체포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국회 밖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불법 행위하고 있으면 그냥 체포해도 됩니다. 그냥 체포하면 돼요. 네. 예. 꼭 백골단 데려가서 때려잡으세요. 아니 원희룡이 뭐 하나 했더니 저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그런 거 하고 있구나. 야 열심히 한다 진짜. 유 작가님 아마 어떤가 얘기했나? 저들은 철학도 없고 비루하고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이 동원하는 상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동원하는 상징이 기껏해야 백골단에 불과하고 국부가 기껏해야 이승만에 불과하고 네. 그리고 기껏해야 참조한 게 박정희의 계엄이었고 예.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이라는 얘기야. 너무 빈곤하네요. 너무 빈곤해. 새롭지도 않아. 심지어는. 네. 예. 그러네 진짜. 뭐 매력적이거나 세련되지도 않고 그다지 선진적이지도 않은 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보적 관점을 갖건 보수적 관점을 갖건 보면은
너무 후지다 못해 역사적으로 이미 그냥 깡통으로 그냥 집어 쳐넣어도 상관없는 상징들을 굳이 갖다가 쓴다는 얘기는 예. 그만큼 빈곤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빈곤한 것에 끌려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 아까 뒤에 나온 네. 백골당 같은 애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언제나 약간 나쁜 말로 하면 찐따 같은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거야. 네.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잘 모르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화가 잘 뭔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끌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대다수는 거기에 대해서 코웃음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식의 혐오에 노출돼 있고 자꾸 이렇게 찌질한 연대로 이제 자라나온 애들은 예. 거기에 훨씬 더 민감하지. 음. 그러니까 수용성이 높아.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찌질함이 감춰지는 것 같거든. 예. 그리고 때로 몰려 있을 때 굉장히 뭔가 힘을 얻는 것 같고 그런 애들의 일부가 그 너무 작지 않은 숫자로 비율적으로 커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의 문제인 건 맞아요. 예.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젊은 층의 정서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진 않아야죠 정말. 아까 한 분이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키스스 MG 그래. 다 젊은 친구들이 한 거예요. 키스스 그거 맞아요. 들어올 때 2박 3일을. 네. 공수보다 훨씬 오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오늘 백골단이랍시고 온 그 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되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네. 센 척해 보이고 싶은 어린애의 마음 그런 게 또 있겠네 그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상징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골단을 가져다 쓰는 거지. 세상에나 백골단이라니.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이른바 그 아스팔트 우파가 네. 어떻게든 가져와서 자기 거로 만들려고 했던 게 태극기 아닙니까? 네.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도 있습니다만 도대체 이스라엘 기를 왜 둬? 삼색기 요즘에 또 네. 아무리 봐도 태극기는 부족한 거야. 화력이 부족해. 왜냐하면 중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중국하고 성조기까지 가져다가 그걸 계속 흔드는 거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면 너무 이상한 장면이지.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 그 MC 앵커가 저 사람들 미국 국기는 왜 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리포터가 대답을 못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이게 굳이 말하면 만약에 젊은 친구들이 신우파가 되고 극우파가 돼서 예. 신나치즘 같은 어떤 그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걸고 나온다. 네. 그러면 좀 더 우려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지위가 있거든요. 네. 아무리 금기시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특정 소수는 그 상징에 반응해. 그 철십자라든가 이런 네네네. 것들 있잖아요. 또는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KKK 같은 데에 반응하는 네.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류들은 되게 이제 소수지만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걔는-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지. 근데 백골단의 하이라는 이거는 그 정도 수준도 못 돼. 그러니까 이 백골단 애들은 사실 길에서 마주쳐도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아까 그게 이제 나치에 비유해 주니까 아까 어떤 시청자분이 윤석열이 계엄을 시도한 게 장난이 아니었듯이 정말 무서운 일이듯이 저들도 나중에는 무서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쟤네들이 나중에 저 백골단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나중에 정말 성장해가지고 이 성장이라는 표현 좀 이상한데 정말 나치즘 같은 걸 입고 나와. 그럼 그때부터 사실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이거 반드시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그럼. 내란 선동 처벌 다 조져야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걸 빨리 해야 돼 진짜.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냉정하게 현재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며칠 더 빨리 뭐 윤석열이 잡히고 며칠 더 빨리 확실하게 윤석열을 내쫓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국민이 막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이들은 꽤 오래 저런 식의 대우를 가지고 유지하고 지속하면서 뭔가 살아남을 것처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소수화시키려면 어떤 부분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네. 어떤 부분은 무시하고 어떤 거는 그냥 개소리로 배제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언론, 그 다음에 제 정치 세력들은 그 방법이 뭔지를 서로 논의해야 돼.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헌법 개정할 때 제가 그 게릴라 사롱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예. 저는 원래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대선. 네. 우리는 어쨌든 이미 결선 투표적 성격으로 결국은 대선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치러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극우를 배제하려면 결선 투표제는 필수적입니다. 네. 사람들 왜 필수적이냐면 그 전까지는 각자의 이념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결국 결선 투표를 할 때는 헌법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예. 그러니까 좌파가 됐건 우파가 됐건 간에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간에 자기 목소리를 내야지 정치 세력이잖아.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런 전반적인 어떤 헌정 세력과 반헌정 세력이 경쟁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반헌정 세력이 은근히 꽤 많은 정치적인 주목을 받게 돼. 1대1 대립구도가 되니까. 네. 이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좀 더 진보, 중도 진보, 그다음에 진보, 중도 우파, 보수, 그다음에 중도 요렇게 스펙트럼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안아야 돼요. 그리고 나가지고 경쟁하다 보면 이 중에 과반을 못 넘기는 사람도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어느 한쪽이 넘기면 좋겠지만 그래서 극우는 언제나 여기 껴가지고 자기 표를 가져갈 거거든요. 항상 일정한 수가 거기 모여 있구나. 모여 있으니까. 예. 그러면 때로는 프랑스 같은 경우 옛날에 절대로 결선 투표도 못 갔는데 결선 투표까지 가버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판단 내릴 때는 나머지가 70%가 모여 그러면 적어도 얘네들이 그 헌정질서안으로 진출한 건 볼 수가 없지. 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결선 투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1대1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다수의 어떤 싸움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양한 의견들이 분포가 돼 있을 수 있거든. 결정적일 때는 극우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안타깝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극우로 가면서 지금 극우가 세력화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결선 투표제가 없으면 처음부터 1대1 상황 구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극우는 항상 일정 세력에 모여 있는 데다가 정치 상황에 따라서 거기 붙어버려. 네.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유권자들한테 다양한 선택지를 준 다음에 고민할 시간을 주는 거죠. 막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골랐다가 나중에 결선 투표 가서는 그래도 쟤는 안 되겠구나. 극우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좀 주겠네. 그러면 결선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 안타깝지만 그런 제도가 그럼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 결선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평상시에는 경쟁했던 제 정치 세력이 결선 직전에는 연합을 해야지. 그렇죠. 연합을 하는. 그래서 대통령으로 뽑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정책을 밀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치연합은 그때 필요한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면은 지난 윤석열 대 이재명의 선거가 전형적으로 보여줬듯이 극우 가능성이 높은 이상한 후보에 극우 플러스 보수가 섞여 있었던 정당이 결합해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른바 세대포 이론으로 막 젊은 층과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복수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지들끼리 이미 거기서 극우 연대를 해버린 거야. 극우의 가능성 있는 연대를 해버린 거라고.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예. 근데 결선 투표제를 마련하면 만약 똑같은 상황이 왔어도 아마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선 투표를 갔다면 사실은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3, 2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돼 있었다. 그럼 3대 3으로 막 경쟁을 했었는데 결국은 예를 들면 이재명이 이겼어. 또는 이쪽이 이겼어. 이렇게 여러 중에 그 중에 윤석열 같은 놈하고 경쟁하면 누구를 뽑아야 될까? 아유 그래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그렇지. 상태하고 그런 식으로 애초부터 얘네를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모여야 돼 라는 식으로 연합이 먼저 마련해 버린 거야. 네. 어떻게 보면 그 극우의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유럽처럼 극우의 세력화 씨앗이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부터 씨앗이 이미 있었다는 확 거지. 눈에 들어왔다고 봐야겠네. 네. 시화가 됐다고 봐야겠네. 그거를 이제 세대 포용론을 해가지고 그걸 조직화 시켜버린 게 엄청나게 큰 실수. 그걸 내비둔 게 엄청나게 큰 실수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준석을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버려, 미화해버렸잖아. 이 주둥이로 그래서 평상시 정치는 모든 게 그냥 정권 창출하고 연결될 게 아니라 각자의 정치적 이념, 요구 이런 것들로 상당히 다양하게 완전 진보에서 완전 보수에 이르기까지 쫙 분포되고 그중에 일정수는 언제나 극단주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정치를 하다가 정권이 창출되는 시기부터 쫙 이합집산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경쟁의 최종 끝에서는 극우를 배제하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극단주의를 배제하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 단계적인 어떤 접근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1대1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정쟁화 시키는 방식. 맞아요. 이게 이제 먹히게 된단 말이야. 사실은 반원정 세력인데 보수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렇지. 거지. 처음부터 1대1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번 배제당하고 나면 아이씨 치사해서 못해 먹겠네라는 이탈자들이 나오겠지. 이게 참 이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있거든요.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에 대해서 이건 정말 대통령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여전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들어줘야 될까? 설득해가지고 끌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전혀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고민하다 다시
이재명을 안 찍기 위해서 국민의힘 세력을 찍어주게 만드는 방법.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라고. 그들 키워주는 방법이거든요. 아 그러네.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이렇게 중간 정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싫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우리도 정권 창출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른바 건전 보수가 정당으로서 정립되는 방식. 이게 가장 좋죠. 단기간 내에 가능하겠냐고. 안 될 것 안 같아요. 돼.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지금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지난 선거에도 그게 안 되는 게 보였으니까 몰려 있는 거고. 지금은 그 정당을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서로 그래 결국은 윤석열 같은 놈이 다시 등장하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뽑히더라도 이 이재명은 내 이빨이 먹히는 이재명이어야 될 거야라는 생각을 줘야 돼. 예. 이게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런 식의 어떤 수박론적인 걸 되게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정치거든. 그게 최대치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되게 순결함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리고 순결함이 사라지면 저 죽여야 될 놈들을 못 죽일 거라고 생각해. 타협하고 막 화해하고 그게 아니라 이 연대는 뭐냐면 이 놈들을 죽이기 위한 연합이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에요. 이 반헌법적 세력들을 장기적으로 절멸시키는 것. 이 시민권들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연합을 오랜 기간 구성해야 돼. 맞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쪽엔 타협을 하면 안 되지. 나머지는 이제 그 안에서 정책적으로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비유하면은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국민의힘에 붙어 있는데 사실 이런 장기간의 어떤 그 반헌정 세력을 잘라내는 노력과 과제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이라는 선택지를 안 골라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많은 선택지가 생기는 네. 거예요. 그 양반한테. 네. 그렇죠. 김예지 의원도 마찬가지. 그렇죠. 김예지 의원도 마찬가지. 물론 김예지 의원은 또 이제 약간 특수한 경우긴 한데 장애인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아 근데 그것도 그렇다. 맞아. 장애인 대변하는 사람은 사실 국민의힘 같은 반헌정 정당에 가면 안 돼. 안 되죠. 네. 가면 안 되지. 차라리 김예지 의원은 지금 네. 차라리 민주당 오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것들도 과제로 남아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이런 저 미치광이 극우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사회의 힘을 키우는 장기적 과제에 다 들어가는 거네요.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참여를 해서 이 정치 세력이 되는 일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면 굳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야? 근데 이거는 약간은 민주당이 좀 그 너무 장기적인 과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개헌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임박한 과제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지. 다음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다만 이제 개헌은 지금 반국가 세력 다 쓸어버린 다음에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수습 먼저 하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조기 대선이 될 거고 시작한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시작할 거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만든 후보를 가지고 대통령과 정부를 구성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맞아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야. 네. 네.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게 전국을 안정시키는 그런 판단인 거고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이죠. 정파성을 떠나가지고요. 네. 이루고 난 다음에 이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너무 그거 가지고 많겠죠.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수많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 어떻게 새로운 헌정을 만들 것이냐, 기존의 헌정을 부정했던 자들을 어떻게 다시 준동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정책 제일 아젠다가 돼야 돼. 그리고 기타의 어떤 개혁적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해야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연금 개혁이 됐건, 뭐 노동 개혁이 됐건, 아니면 기타의 뭐 의료 개혁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됐건, 이게 과반만 주고 가능한, 과반의 지지만으로 가능한 개혁 과제일까요? 아니죠. 기후 문제 다루는 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의석수로만 봐도 사실 3분의 2 넘겨줘야 되는. 네, 그런 이게 것들이- 아무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쓰는 그 여당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사회를 한꺼번에 바꿔야 되는 개혁들이기 때문에 이 개혁들은 결과적으로는 다수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맞아요. 돼. 예를 들어서 개헌 같은 거는 3분의 2에다가 국민투표까지 붙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들은 어떠냐면 약간의 교환이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 노동개혁을 할 때 노동개혁의 일부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혁도 돼야 되지만 유연성을 확보하는 개혁도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협상이 돼요. 이 경제의 어떤 발전 방향이나 네. 이런 거 보면 그러면 기존에 이제 노동 세력에서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반대하겠지. 그다음에 자본이나 중소자본에 해당하는 쪽은 안정성을 확보하는 걸 반대하겠지. 계급 대립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양쪽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낼 수 있는
이건 묘안이 아닙니다. 타협안이에요. 타협안. 타협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북유럽식 해결 방식이었거든. 예.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연금 개혁 그렇게 안 하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연금의 어떤 수령 가능성 이만큼 높이고 소득 대체성 높이고 돈은 덜 내는 체제가 가능하냐고. 불가능하죠. 안 되거든요, 당연히. 네. 보통 누군가는 반대로 돈을 더 가지. 내야 돼. 네. 예. 의료보험 개혁도 역시 마찬가지야. 예. 그러면 이것들은 그냥 개별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돼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이건 바꾸긴 바꿔야 되거든, 명확히. 예. 그러면 이미 이게 개헌적 과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음 정부가 골치가 아프겠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일단은 그 내란 특별법 해가지고 발본세건부터 해야 되고. 그것만 해도 꽤 오래 걸릴 거고. 그러니까 그 체제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이들을 준동하지 못하게 이들을 소수로 만들어내는 네. 한 70에서 60% 그러니까 의석수로 따지면 예. 이 정도의 수가 대우를 유지한 채 맞아. 경쟁을 하더라도 네가 들고 온 거 내가 들고 온 거 이거 가지고 비례적으로 배분을 해야지 사실은. 민주당이 원하는 게 가장 많이 돼야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하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것만 가지고 다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개헌도 가능하고 개혁도 가능해. 이 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선이나 총선 때는 각자의 정책 가지고 경쟁하다가 다시 그렇게 짜여진 판 가지고 또 나머지를 배제하면서 최대한의 정책 과제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장기간의 과제로 봐야겠네. 예를 들어서 뭐 한 번의 정권 이렇게는 네, 안 안 돼. 되겠네.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의 정권 재창출이 필요한 거고 사실 프로토콜은 뭐 일단 발본 세권 한 다음에 그 세력들이 더 잘하지 못하게 제도화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하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아주 세세하고 정말 필요한 테크닉이 많겠지. 근데 저는 정말 윤석열 덕분에 교수님이 처음 윤석열 당선됐을 때 그러셨잖아요.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데 시스템을 부셔버릴까 봐 걱정이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가 너무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헌정 체계를 더 단단하게 이런 미친놈이 나와서 절대로 세력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정은 당연히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계엄을 할 미친놈이 계엄을 할 줄이야. 씨. 그러면 교수님 그 일관성을 가진 정권이 적어도 두 번은 이어져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행정부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일관성이 이제 그 이념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네. 이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정당은 기존의 헌정 질서 그리고 새로운 헌정 질서에서 합헌적인 태도가 가장 명확한 정당. 예. 여기한테 계속 권력을 줘야죠. 예. 그리고 이들의 리더십으로 경쟁을 하면서 나머지를 배제하는 정치가 네. 적어도 한 20-30년은 지속이 돼야 돼. 맞아. 그래야지 그나마라도 북유럽적인 어떤 민주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질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장기적인 과제를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부류의 이 극우 세력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이 발본세권 이 과제가 엄청 중요하겠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이 지금 국힘 쪽에 붙어 있는 애들의 특징은 권력이 사라지면 극단적으로 금단 상태에 빠지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가끔 정상적인 척을 하잖아. 권력 그래요? 찾으려고. 네. 그게 박근혜 때라든가 이런 때 아니야. 맞아요. 어떻게든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눈이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방식의 극단주의로 권력을 창출할 수 없다라고 느끼면 또 금방 바뀝니다. 네. 조심해야 항상 긴장해야 돼. 네. 맨날 뭐 당명 바꾸고 또 뭐 코스프레 하겠지 뭐. 어찌됐건 이번에 당명 무조건 바꿀 것 같긴 한데. 참 갈 길이 멉니다. 진짜 민주 시민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오늘 영화 얘기가 사실은 내전 얘기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내란과 내전은 사실 비슷한 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오늘 우리 오늘 다루는 11호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 방송 가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거 스포가 너무 세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오세요. 왜냐면 거의 내려갔어요. 예. 거의 거의 남은 거 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혹시라도 더 빨리 뭐 다른 식으로 유료로 공개되거나 뭐 이러면 그렇게 이제 그 OTT나 뭐 OTT 아니더라도 유료로 사서 보실 수 있으면 네. 그 기간 동안 또 있을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 내용을 그 스포 덜 당하고 보시는 게 훨씬 맞아요. 재밌어가지고요. 아직은 걸려 있고 재밌습니다. 네. 재밌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감독이 우리나라 상황을 예지를 했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더 제대로 다룬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네. 약간 맛배기 나 예, 네. 정도의 이야기를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선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알아요. 네. 시빌워라는 영화가 보면 재밌지만 네.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 영화예요. 그렇죠. 배경 지식을 교수님께서 왜냐하면 저는 지리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플로리다 연합 뭐 어디랑 어디가 붙은 거야? 나도 모르겠더라. 그지? 그래서 WT 연합이래. 그래서 what the 연합인가? 뭐, WF. 네, WF. 그래서 욕인가? 뭐. 근데 대충 이제 미국 지도를 그려보면 대충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텍사스하고 네. 캘리포니아가 네. 연합군을 이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아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주랑 대구가 연합군을 이룬 셈인데 이걸 나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감독이 미리 앞에 약을 쳐놔요. 얘들 지금이야 대통령이 워낙에 미친놈이니까 손을 잡은 거지 나중에 또 갈라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이게 그 조금 전제 그 이게 배경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영화 이름 자체가 내전이라서 네. 미국이 동서로 갈려서 네. 동쪽에 이게 워싱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대통령이 제가 그 약간 배경이 미친 사람이에요. 삼선을 했어요. 대통령이 좀 삼선을.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서 동쪽과 이 대통령에 반대하고 있는 서부군이 내전을 일으키고 있는 게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영화 시작하자마자 네. 내전 상태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없어요. 처음에 이 영화 딱 보러 들어서 약간 뭐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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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물론 트럼프의 공포가 만들어낸 영화긴 한데 일부러 트럼프적인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하진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분열이 되면 우리 또 내정 겪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요거 보여주려고 맞아요.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전이 벌어지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해. 맞아요. 일부러 얘기 안 예. 했던 것 같아. 그건 트럼프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는데 자 미국에서 시빌 워라고 하는 것은 네. 언제? 남북 전쟁. 남북 전쟁이 11호죠. 그렇죠. 음. 예. 그 당시는 남부와 북부의 전쟁이었어요. 네. 예. 근데 그 당시처럼 남부와 북부가 갈라져 있는 건 아니거든. 네. 예. 아니죠. 그러니까 돌리면 동하고 선가? 그러니까 웨스트 프론트라고 이제 또는 페더레이션이라고 그러겠죠. 이제 포스라 그러고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서부군 연합이라고 네. 하는 것들을 이제 가상으로 설정하고 왜냐하면 워싱턴이 동쪽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연방과 반연방이 네. 대립하고 있는 구도예요. 아, 그렇지. 서부군은 반연방이지. 예. 그죠. 예. 예. 근데 이게 원래 남북 전쟁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보면은 이 영화 안에서 동부군 그러니까 대통령 쪽이 자꾸 분리주의자라고 부르더라고. 예. 서부군을. 그렇죠. 세퍼레이셔니스트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부가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당시 연방 대통령 링컨의 정책에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전쟁이 선포되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유는 뚜렷하게 설명 안 해주지만 그냥 분위기상 아 이게 거의 뭐 워싱턴 전도만을 제외한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부군에 붙어 있다는 건 이 네. 대통령이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추정만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테디 형 내가 카톡으로 보낸 거 좀 띄워줘 봐봐요. 근데 이제 거민도 그렇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궁금한 거는 플로리다가 어디 있길래 여기 서부에 네. 붙어 있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린 전혀 모르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지금 저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가 이제 로얄 스테이트 뭐야? 아니구나. 로얄이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적혀 있지? 별로 자료로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 안 네. 확대를 해두자. 플로리다가 동부에 플로리다 있네. 얼라이언스라고 써요. 플로리다 연합이 여기 그렇죠. 그리고 로열티 여기가- 스테이트가 중부. 예. 그리고 뉴피플스 저기 뭡니까 안 보이네. 뉴 피플스 아미. 아 뉴피플스 아미. 네. 신인민군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음. 웨스턴 포스. 아 웨스턴 포스는 저기 있구나.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나눠진 거고 여기 대통령이 있는 곳이 요 가운데 벨트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한 어떤 현재 분화를 대표하고 있진 않아요. 네. 현재 분화는 굳이 말하면 양쪽 그 코스트, 네. 예, 해안가? 네. 동부에 있는 이제 주들하고 네. 서부에 있는 주들이 주로 민주당 주들이고, 그다음에 이걸 제외한 중간 주들이 이제 공화당 계통의 이제 주로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특징이 양쪽이 좀 더 리버럴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동부도 그렇고 서부도 물론 그러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민주당이 원래 남부 기반이었었고 공화당이 북부 기반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링컨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네. 루스벨트 시기에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부의 기반을 뒀던 사실은 노예제의 기반을 뒀던 그리고 연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약간 민주당 그런 계통이 네. 소수자, 약자, 그다음에 새로움 이런 거하고 연대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 루스벨트의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른바 진보가 돼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전통이 한번 확 바뀐 거구나. 바뀐 거죠. 예. 그 공화당 저기 링컨 때만 해도 공화당이 훨씬 더 좀 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진보적인 측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산업화 세력이었었고 노예 해방 세력이었고 이제 그랬기 그렇구나. 때문에. 근데 이런 기존의 남북 구도라고 하는 게 감정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슉 하고 이제 바뀌면서 네. 이게 동쪽은 전통적으로 원래 보수적이었었지만 이런 민주당의 이제 도시적 가치에 동의하면서 이제 동쪽이 민주당 쪽으로 이제 가고 점점 서쪽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좀 더 리버럴한 네.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 산업도 발전돼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잘 캘리포니아. 살고 네. 그다음에 IT 산업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게 있고 또 동부의 금융 산업, 서부의 IT 산업 그리고 영화 산업 이게 이제 리버럴한 가치를 대표하게 되고 이 중앙은 이게 농촌 지역이 많잖아. 네. 그리고 러스벨트도 여기에 많이 이제 있고 인구수도 적고 그러니까 예. 되게 보수적인 백인, 기독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로 해서 공화당파가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바뀐 거예요. 여기에 유일하게 좀 특이한 게 바로 이제 텍사스거든. 근데 텍사스는 땅도 넓고 네. 그리고 되게 잘 살아. 그런데 옛날에 남부 쪽이었어. 끝까지 남부로 남아 있었던 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되게 꼴통 남부스러운 분위기가 있는데 분위기로 치면은 못 사는 남부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못 사는 중부와 갖고는 되게 달라. 예. 그리고 밑에서 이제 멕시코나 이런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이민자가 많고. 인종적으로 보면 이민자가 되게 다양해진 거예요. 서부하고 되게 비슷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캘리포니아하고 다르게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지만 이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 요게 좀 있어. 있구나 실제로. 텍사스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텍사스하고 근데 캘리포니아가 중요한 게 동부의 핵심 도시들을 제외하고 나면 뉴욕 같은데 네. 이게 제일 잘 사는 데거든. 제일 인구도 많고 제일 잘 나가는 데야.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가. 그러니까 얘네가 연방하고 척을 졌다는 얘기는 연방 대통령이 연락 못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게 추정이 가능해요. 영화 분위기상으로. 생또라이라는 거지. 네. 상종을 못할 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또라이 짓을 한 거야. 얘가 FBI도 해체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또라이로 뭔가 연방의 권력만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집단이 되니까 이게 정치적인 분열이 아니라 야 이거는 큰 주들이 나서서 이 연방을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 만든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짐작이 되는 설정인 거지. 이게 짐작하기만 해요. 이게 영화가 근데 그냥 미국 사회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그냥 첫 장면에서 딱 대통령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무슨 연설을 준비하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연설 준비에 아주 짧게 보여주는데 그 용어들이 연설 준비하면서 쓰는 용어들이 윤석열 같아. 뭐 역사적이고 전 세계적인 승리를 우리가 기록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윤석열이야. 윤석열이야, 윤석열. 그걸 딱 보는 순간 여기 대통령 뭔가 이상하구나. 딱 느낌이 옵니다. 다. 정확해요. 그리고 끝날 때 이 대통령의 본질이 나오죠. 네. 그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네. 그걸 보셔야 돼.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를 보고 만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윤석열인데? 그러니까. 윤석열이야. 그래서 이상하다니까. 이 감독이 뭐 하는 사람이지?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닌데 이 또라이를 막고자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거 분리주의라고 부르지만 연방주의라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연방 대통령이니까 이 연방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주들이 이 연방 대통령의 폭정을 막아 나선 거지. 그렇지. 재밌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사실 스포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입력하시고 보면 이제 영화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가 시작했을 때는 이미 연방군은 다른 연합군들한테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화 그냥 시작부터 서부군이 상당히 앞서 있다는 분위기를 풀풀 풍겨주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건 스포가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나와서 윤석열스러운 면설을 하는 게 결국 내가 밀려갖고 쫄려서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더듬더듬하고 막 사실은 우리 완전 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뭐 이게 예. 밀리터리 빅토리인가 뭐 이런 식의 맞아요, 표현이 맞아요. 이제 나오는데 지가 말하면서도 이제 아니, 걸리잖아. 게 입에 안 붙어. 입에 안 너무 붙어. 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말로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네. 그 꼭 끝장면이 아니더라도 이 주인공들이 그 이제 동부까지 가는 워싱턴까지 가는 여정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도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내전이 왜 상처를 남기는지가 그렇죠. 예. 그 가는 여정에 다 나오기 때문에 영화 보고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게 권력을 쥐고 있는 자의 취니 쿠데타에 의해서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되게 비현실적인 것.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그렇죠. 예. 우리에겐 현실이지만. 네. 네. 이게 이제 이 영화에 투영돼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너무 신기해.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미국은 뭐 연방대 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잘 안 맞는 부분이라면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대항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항 권력은 딱 두 가지거든. 하나가 국회 권력, 시민권. 예, 그리고 시민 권력이야. 예. 즉 또라이가 아무리 중앙 권력을 붙잡았어도 결국은 견제할 수 있는 대항 권력이 정당성의 힘으로 그를 누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줘. 하지만 중요한 건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적 상황은 엄청난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미국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단이기 때문에 주는 물리력이 있잖아. 있지. 그런데도 저런 상흔을 남긴다. 음. 그럼 우리는 사실 만약에 윤석열의 계획이 일부라도 진짜 끔찍하게도 성공했다면 사실 우리는 그런 상황 미국 그 이 영화 같은 상황도 맞이할 수가 없죠. 그냥 깨지는 거지 사실은. 이 영화 보다가 이거 스포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섬찟했던 게 노상원 같은 인간이 하나 나와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비슷해. 진짜 비싸죠. 노상원 같은 인간이 하나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 극우 유튜버가 던질 만한 질문을 던져요. 너는 어떤 종류의 미국인이냐? 아, 그게 우리는 이제- 아메리칸이라고 막 되게 얘기하니까 what American are you인가 이제 이렇게 나. 예. 야, 그 장면이 소름 돋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예. 전체 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대사. 근데 우리 지금 극우들도 우리한테 똑같이 질문하고 있잖아. 당신 한국인 맞아? 너 중국처럼 되고 싶어? 중국인 아니야? 어? 황희도한테 가가지고 누가 봐도 한국인인데 황희도한테 가가지고 중국인이에요? 아니지. 이씨. 이제 그게 왜 중요한 장면인지는 네.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리는. 너무 이제 더 얘기하면 스포가 돼. 네, 너무 네.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블록버스터 전쟁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끝없이 전투씬이 계속되고 이러진 않아요. 아 근데 재밌어요. 긴장감도 계속 유지되고 음. 그리고 그 이제 주인공이 이게 한 명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들도 또 좀 주목할 만하고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또 주인공이 언론인이네. 네. 아 또 이거 교수님과 시사하는 우리가 바가 할 말이 많죠. 많죠. 예.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여서 지난 시간에 제가 내란하고 내전은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딴 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마 칼리제다가 좀 그래도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굳이 논쟁하려고 쓰신 건 아니고 자신이 생각한 말을 밝혀놓으신 게 있는데 좀 충분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내란이 내전과는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그분도 말씀하셨듯이 내란은 왠지 진압돼야 될 대상 같지만 맞아요. 내전은 굉장히 동등하게 싸우는 것 같아서 지금 저 윤석열 일파가 행위를 내전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정당하게 진압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예. 이제 뭔가 정당성의 싸움이 아닌 물리력의 싸움일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우려는 충분히 맞고요. 맞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법률적으로 우리는 법률적으로 내란이라고 표현돼 있을 뿐이지 현상적으로는 내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내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법률 안에는 내란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외환과 내란은 둘 다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 예. 근데 내란은 내부 전쟁, 그래서 내전이 되는 거고 네. 외환은 외부와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내란하고 외환은 부당한 전쟁인 거예요. 그렇죠. 예. 헌정 질서가 뒤집혀진 잘못된 전쟁이야. 그러니까 진압이 돼야 돼. 예. 그래서 바깥에서 그걸 만들었으면 외환의 죄를 묻는 거고 안에서 만들었으면 내란의 죄를 묻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당한 거면 예. 어떻게 되냐면 이건 그냥 전쟁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외부와의 전쟁은 정당하게 선포된 전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원래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되지. 경쟁만 있어야지. 네.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의 내란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이제 보던 사회학적으로 보면 내전하고는 상태가 동일해. 예.
다만 우리의 언어 습관상 법률적으로는 내란이라만 돼 있고 내전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전과 동일하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권력 구조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 이미 권력을 쥐고 있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자기 중앙 권력을 가지고 내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좀 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 권력 내지 국회 권력과 그다음에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권력이 내전 상태에 놓인 거야. 실제로는 내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내란이라고. 예.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일단 떠나서 권력이 이원화돼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권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여기서 헌법적으로 누가 더 정당해? 국회 권력과 시민 권력이 더 정당해. 그러니까 합헌적으로 해제를 시켰고 그다음에 국회를 이용해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상태가 나름대로 이제 진압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전적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인신 구속을 하지 못했고 대통령에서 파면시키지 못했거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전적 상태로 인지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자꾸 판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상태로 인지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기존에 있는 질서만 잘 작동시키면 자연스럽게 진압될 거라는 순진한 믿음을 품게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권력이 이원화된 상태는 절대로 어느 한 권력을 죽여놓지 않으면 절대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전쟁인 거지. 그래서 경찰이 다행스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은 거의 전쟁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보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각자가 정당한 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정당한 권력이 물리적으로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돼. 만약에 합헌적 질서만 가지고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물리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애들은 절대 굴복 안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그냥 기존의 시스템으로 다 굴러가고 저들이 진압될 거라면은 이미 체포됐지. 그렇지. 경호처가 저렇게 난리 안 치죠. 네. 근데 이제 전쟁 상태인 여기를 거죠. 굴복시키는 방법은 물리력밖에 없다는 맞아요. 거지. 전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 그냥 그럴 뿐이지 내란이든 내전이든 정당성이 없는 애들을 진압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지. 네. 진압해야 되는 거야. 진압 못하면 우리가 위험해지는 거지. 그렇죠. 목숨 걸고 진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물리적으로 진압이 안 되잖아요. 합헌 질서가 무슨 소용이에요. 맞아. 네. 그들은 다른 권력으로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마치 정당한 권력이랑 참칭할 텐데.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정당성이 헌법 쪽에 있고 합헌 세력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제압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전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명시적으로 말씀을 내전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전적 상황이라는 거죠. 우린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진짜 수습. 지금 오늘 박정훈 대령이 이제 무죄 나오니까 우리 해병 분들께서 해병 정원회 분들께서 한남동에 가셔가지고 수계 윤석열을 처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내란이고 그냥 내전의 어떤 그 우려조차 없이 신속하게 제압됐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야 되느냐.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선거 중이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아요. 네. 선거 중이었어야지. 윤석열은 잡혀가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네. 인신구속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되고 경호처는 해체돼 있어야 되고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입법부가 통과시킨 합법적인 어떤 법안은 대행 따위가 막아나서면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데가 협조를 해가지고 신속한 탄핵 가결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 임명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거 몇 달 안 걸려가지고 바로 파면될 것이다라고 국민적인 확신이 이미 다 퍼져서 그렇지. 다들 선거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거는 다 사법부한테 맡겨놓고. 박훈정 대령의 판결이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네. 당연한 거니까. 근데 지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지금 않잖아요. 한 달이 넘도록 인신 구속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란 수계를. 여전히 우리 세금으로 술 퍼먹고 있다고요. 저항하고 지금.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이러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정당하고 헌법 질서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정당한 물리력이 우리 편에 있다라고 믿고 싶지만 예. 다행히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집행이 일어나서 완벽한 제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우리는 합헌적 질서 안에서 저놈들은 그냥 딱 제압시키고 우리끼리 경쟁해가지고 좋은 차기 정부를 만들면 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마음 상태, 전쟁 중이라는 마음 상태 가져야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장기적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경찰도 다행스럽게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아 제가 박훈정 대령이라고. 네, 아까 박훈전 대령, 박정훈 대령님 죄송합니다. 예. 박훈전 감독.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감독님 중에 예. 죄송해요. 제가 요즘 거업이 얘기하는 걸 잘 검토를 안 해요.
많이 왜냐면 하셨는데 왜? 선망 옛날에 상태가 다 이제 이렇게 긴장하면서 들으면서 이제 고쳐주고 그랬는데 네. 요즘 믿어서라기보다는 모르겠다. 뭐야 내가 극우 세력 된 거야? 그냥 봉우리하고 얘기하자 하면서. 예. 이게 선망 상태가 지금 한 2주 가서 그래요. 아 너무. 아까도 내장 쏟는 기침하고. 근데 솔직히 네. 슥 들으면 잘 헷갈리지 않습니까? 박정훈, 박훈정. 아까도 저도 네. 김규정 열사, 그러니까 강규정 열사라고 저도, 표현했을 때 그냥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강경대, 김규정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 네. 있을 수 있다잖아요. 근데 있을 수 있는 거면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저희가 알아서 들을게요. 근데. 아니 우리는 넘어갔는데 시청자분이 그걸 꼬집으셨어 또 박준정이라고 했다고. 아프게 꼬집네. 네. 네. 자 억울하면 아프지 마라. 아 이게 정답이죠? 네. 이게 무슨 폭력적인 말입니까? 이 가해자 서사 아니 가해자 서사. 가해자가 없는데 뭐 가해자 서사야. 조용히 해마. 우리 근데 다음 영화는 또 월요일 날 정해주시나요? 아니면 12월잖아. 11월을 할 거죠. 아 맞네 다음 맞네 주에. 맞네. 네. 내가 선망이구나 이제. 네. 정신 차려. 그래서 만약에 영화가 다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다렸다 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아마 제 예상에 금방 나올 거예요. 구매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선 이미 5월달에 개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둠의 경로에 풀렸어요 이미.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제 여기 OTT나 이런 데서 빨리 수입해서 틀어줄 겁니다. 아 오늘 11호 얘기 반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다음 주에 시작. 또 할 거예요. 예.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예.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영화는 안정이 되니까 오늘 네. 바로 끝내면 되겠네요. 네. 네. 예. 아무튼 다음 주 해시 TV 시간에 아니지. 다음 주 해시 라디오 시간에는 네. 첫 최고? 멘트가 마침내 내란 수계가 신병이 확보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방송을 시작하면 너무 좋겠네. 네. 되도록이면 주말에 하지 말고 내일. 정부적 일어나서 춤추고 막 이러겠죠. 우리 정장군님 분명히 춤을 추실 겁니다. 예. 우리 띵구리 형도 분명히 춤을 추실 거고요. 기대됩니다. 이걸 이렇게 애타게 속보가 그러니까요. 기다릴 일인가. 꼭 내일 해주세요. 예. 그만 좀 해라. 주말에 일하면 더 벌고 좋잖아. 왜 그래? 자 어쨌든 그걸 기원을 하면서 그리고 제발 우리도 마음 편하게 잠 좀 자게 공수처 경찰 화이팅입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시 TV는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